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토설로 좀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에게 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교수를 비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의 노무현의 사랑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김 교수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 얘긴요. 안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김 교수 비판을 부탁한 건 100% 팩트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완평에서 봤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이 쇄신이 큰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 비대위 준비위에서 압축 선정된 후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원 국회의원, 박찬종 아세아 경제연구원 이사장, 이홍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원장, 전희경 국회의원입니다. 저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는 나라와 국민 앞에 더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의 예우와 예의를 갖춰 5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은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를 좀 해달라고 슬쩍 김진태 의원에게 부탁한 거. 이 팩트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당내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뭐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멘트를 했다는 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예. 일단 비대위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거든요. 그래서 예. 당을 위한 비대위 선정 절차가 투명해야 되는데 과연 투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예. 이런 걸 불신을 초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상수 비대위원 준비위원장께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 쇄신보다는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서 또다시 계파 싸움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볼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한심하다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던데요. 예, 일단 김병준 이 분이 오시게 되면 예. 근데 까탈스럽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서 이 까탈스러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전 이제 이런 사실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혁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 모든 문제를 외부에 있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 개인에 의해서 해결될 거라고 사고하는 방식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이 당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분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자성해서 예. 그 내부에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혁신의 중심에 서야 된다. 예. 그래야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그 외부의 칼질에 대해서 내부에서 또다시 계파별 갈등이 예.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럽고 일단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말씀이 있었죠.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사례를 들면서 예를 들면 소나무가 늘 푸른 곳은 끊임없이 잎을 바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예. 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진보적인 해외 사례지만 제3의 길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개파라고 하는 것을 깔끔히 깰 수 있는 자기 어떤 시연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구냉전 가치를 청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전히 그런 냉전적 가치나 수구적인 가치를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 당이 이제는 적어도 조금씩 선회해서 대중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정도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 누가 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이 와서 당을 개혁을 하든 뭐 혁신을 하든 룰을 만들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지금의 사태는 제가 볼 땐 여전히 제가 볼 때 공천 싸움과 개파 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의당하고 이제 같은 동률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 벽은 무너지지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지지층이죠.
그 지지율 20%가 깨지고 10%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전통적 지지자들도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렸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예,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재기와 부활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래도 20%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콘크리트 지지다라고 하는 그 기반은 이제 뭐 사실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뭐 이제 냉전 반공주의라든지 또 뭐 성장주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기대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다 약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권자들의 이 편성 구조가 또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했던 그런 이제 5, 60대 또 지금 뭐 70대까지도 이런 이제 노년층 유권자들의 비중이 20, 30대에 비해서 썩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20, 30대 투표 참여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그 비중도 높아지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관심도 안 갖고 이제 어디 다른 데는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예 이제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지해주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지율이 사실상 뭐 이제 특정한 지역이나 이거 아주 끈끈하게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관계들을 중심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 그게 이제 한 10%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인데 지금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가치를 내걸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새로운 가치를 내걸기 전에 인적 쇄신을 위한 치고받기 과정이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끼리 싸우기만 한다. 예. 지지율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그 계파 싸움으로 몇 년간 고착해야 된 이 구도에서 내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병준 그분이 됐든 박찬종 그분이 됐든 어느 분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적 쇄신을 하는 계파 조정의 어떤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되는 순간 어떤 그다음에 가치 정립을 위해서 나아간다면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거는 보입니다만은 지금 그 진통 과정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참 많은 이제 보수적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심지어 한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여당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이 20조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조 원을 나눠주려자는 제안이 아니라 그만큼 큰 돈이라 점을 예시한 것이다. 삼성 20조 원은 평소 갖고 있던 의문이다. 삼성이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지만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없었다. 청년 실업자가 43만 명인데 20조 원이면 이들을 1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건 협력업체를 지어짠 결과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이 20조를 풀게 될 경우에는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재벌 해체 주장은 아니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수 의원님,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번 이유는 협력업체를 지어짰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많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도 하지 않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삼성을 해체라 이렇게 좀 들을 수도 있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장삼 이사가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가 했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런 어떻게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이 그 협력업체를 지어짜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삼성의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이 연간 8.5%가 나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공급을 하면서 일반 중소기업들보다 더 돈을 잘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다 되고
삼성이 협력업체를 지어짜서 그 이익을 냈다.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간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사회 책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할 것이냐? 예. 여당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가 공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공기업들 잘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민간 기업이 번 돈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한국을 비교를 한다면은 중국은 반도체 사업을 따라잡자 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몇백조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 지금 따라잡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까지 온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20조 원이 됐든 몇 조 원이 됐든 그걸 자기 돈으로 재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을 계속 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돈을 사회적 책임하는 데 쓰자.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을 심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변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이 발언을 놓고선 80년대, 90년대 초창기에 재벌을 굉장히 그 부덕한 존재로 보고 또 이 재벌 해체까지 주장했던 그 운동권적 마인드가 그대로 아직도 담겨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물음표를 좀 던지게 됩니다. 이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1,000만 원 나눠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썩 세련되지는 않았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제 우리 사회 산업 구조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큰 비전 속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여성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좀 이제 경제 관련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었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로 들린다거나 이렇게 들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삼성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4대 기업이 GDP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4대 기업을 중심으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이 공기업에 비해서도 이 4대 기업 혹은 이 상위 1%, 삼성은 상위 1%도 더 훨씬 안쪽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이 상위 1% 기업들이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감면 조치 부분에서 거의 8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혜택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아주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적 소유라는 것의 기본적 전제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을 때에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나 자본주의 원래 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이 과연 잘하고 있느냐라는 정도의 반문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이제 특정 이제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변명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책임들을 얼마나 수행했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항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세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면 뭔가 좀 더 격조 있고 좀 더 자기 책임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 사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그 불안감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님 할 말씀 하실래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반기업 정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떠나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GM 사태나 조선소 사태를 보더라도 한 기업이 망하면 전후방 효과에 따른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용과 이런 협력업체 도산이 잇는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했던 정부가 지금 삼성이라는 선도 기업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다. 걱정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우리 기업들의 길을 좀 살려줘야 된다라는 그 측면이 작동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을 우리가 빨리 완성 단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축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서로 부딪히죠? 근데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가 2013년에 기업법을 통해서요. 지난 3년 동안 일정한 그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전 순이익의 2% 정도를 저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쓰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기업은 적어도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라. 이건 적어도 21세기 기업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 바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글로벌한 기준 스탠다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그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하죠. 상생 경제를 해야 한다고 상생 경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혀 벌어지지 않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불평등은 심화되게 되는 거고 기업은 더 소비자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경제가 악화되는. 저는 그래서 이번 참에 저런 좀 잘못된 비유는 좀 문제가 있지만 기업과 노사가 적어도 상생 공정 경제에 대한 토론들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겠죠.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그리고 유력했던 이해찬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당의 당대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차기 유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3인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만간 강북구 삼양동 주택가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합니다. 박 시장은 최근 한 달간 머물 이 옥탑방의 월세 계약을 마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옥탑방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침체된 경남 경제를 살리는 데만 올인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침체된 경남 경제를 짚으면서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황입니다.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을 위해 본 예산의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새 정치인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인 만큼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 근황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관심도는 자유한국당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지도자는 여당에 많은 게 좋죠. 일단 관심 끄는 대선 후보자들도 많고 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옥탑방에 간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은평구 뉴타운에 가서 잠시 거주하는 동안 그쪽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가 돼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체험해 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도 여하튼 지금 페이스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당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야당은 너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대비되는데 저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빨리 좀 야당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야인 양정철을 불러낸 청와대 부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루게릭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지금 이 아이스 버킷 챌린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 부대변인 차례가 됐던 모양입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이제 인증샷을 올렸고요. 다음 후계자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지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 변호사님, 조용히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을 자꾸만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 부분은 아마 정치적 의도나 뭐 특별한 의도 없이 본인이 그냥 친하게 지냈던 분을 다음으로 지정을 한 것 같고요. 워낙 양정철이라는 분의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저 양정철이라는 분이 이제 개각과 맞물려서 뭐 청와대로 들어올 여지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와 관련해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로 동참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에서는 기사를 썼을까요? 김정욱 교수님 왜 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양정철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돌아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 얘기를 듣기로는 무슨 어떤 정치적 고려라기보다는 지금은 대통령 근처에 가는 게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제가 볼 때 뭐 집권 후반기에는 양정철 씨의 입장에 의하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고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 변수들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정 씨가 개인적인 친분, 부대변인 친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부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부른 것이다. 양정철 전 비서관, 탁현민 행정관. 근데 끊임없이 이제 보수 언론에 굉장히 계속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왕의 남자였던가 이제로 알려져 있으니까 워낙 가깝다 대통령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친노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당대표 시절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꾸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들 중심으로만 모여 있으면 사실 이제 이 소위 블라인드 스팟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같은 정치적 삶을 살아왔고 이런 부분들이면 이제 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더 밖에 여러 가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또 전달해주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 필요성 때문에 이제 좀 더 계속 견제도 있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자,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특별수사장 칼끝이 송국방 견우나라고 해서 오늘부터 수사에 좀 착수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장에게 문의를 했었다라는 새로운 얘기가 좀 등장을 좀 했습니다. 감사원은 송 장관이 최 원장에게 문건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평창 패럴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최 원장을 만나서 군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 하면서 의견을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최 원장은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만 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 기무사 문건의 적절성 여부를 물었고 최 원장의 얘기만 들어본다면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만일의 사태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검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마 그 답변을 송 장관이 더 비중 있게 듣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송 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제 추측컨대 이제 송 장관께서는 이전에 이 문건 작성할 때 그 국방부의 군 법무관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이제 거기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 문의를 하는 거는 이제 뭐 합법하다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외부 어떤 법무법인에 맡기게 되면 이것이 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 법률가 출신인 감사원장한테 이제 물었던 것 같고요. 정식 법률 자문 형식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자세히 물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문서 형식이 아닌. 다만 이게 이제 과연 수사의 대상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엄혹한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각 헌법기관을 방어한다는 의미의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 예비 업무나 군반란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아니고 내사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사를 좀 체근하시는 부분은 이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체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건 조금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할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려서요. 2016년 11월, 12월 촛불 집회가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 시기로 가면은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져 있었죠. 한쪽에선 촛불 집회, 한쪽에선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헌재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양쪽 모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그렇게 되면 군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직무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군이 총과 칼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정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것이다. 이게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당연히 해석 방법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예. 수사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이 이제 예. 밝힌 문제라고는 봅니다만은 저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감사원장께서 아무래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예. 일반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행 문건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일단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태세가 중요한데 지금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정적 그러니까 나의 반대편을 어떤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큰일이죠. 정말 예. 내란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그건 예.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될 문제인데 국가가 정말 처음 걸어가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국면에 처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치안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들을 마련하는 수준이라면 예. 그것이 과연 그 어떤 내란 수준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하필 그렇다 치더라도 문건을 왜 하필 기무사가 만듭니까? 그렇죠? 이건 기무사가 만들 필요가 없는 문건이거든요. 계엄령 문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검토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고요, 우리 헌법상. 예.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발상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건 자체가 실행이었냐, 그냥 그 검토였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발상을 갖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도 있습니다. 치안 문제와 관련돼서 걱정이 됐다면. 경찰병력으로 안 그리고 된다는 오히려 거 기무사는 차라리 그런 걸 했다면 휴전선 방어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예. 뭐 데프콘 발령을 어디까지 강화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뭐 국방안전 지침 뭐 이런 식으로 문건을 만들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계엄 문건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송 장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지금 예. 이 분이 자, 군 법무관실도 못 믿고 그래서 예. 또 한편으로는 내각의 법무부에도 못 물어보는 거죠. 또 이제 법무부 예. 장관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내각에서 이 정부의 적법한 뭐 불법 이런 부분들을 가르는 건 또 법무부가 할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행정 전반을 해야 되는 감사원한테 그걸 물어보는지도 좀 이해가 예. 안 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송 장관이 국방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지금 확보가 못 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송 장관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이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실제 군과 이 부분에 대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촛불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군에 대한 문제제기 우리가 한 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무사 건과 관련돼서 이걸 계기로 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살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기무사 해체권도 나오는 건데 이 전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군을 잘 통제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예. 이 부분을 지금 살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문제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 이제 수사단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니까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